(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화려하게 수놓은 크리스마스의 물결. 시청 앞 스케이트장에서는 모두들 손에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 사랑, 그리고 단란함.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미나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시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이 되어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인형의 나라에 초대되어 살아있는 인형들과 즐거운 밤을 보내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진 않나요? 내년 연말이 되면 우리 곁으로 찾아와 동화 같은 꿈을 꾸게 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입니다. 연말 특집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4회.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선사하는 환상의 나라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사람은 바로 차이코프스키입니다. 자, 차이코프스키 옛날에 어떤 외국 연주자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떤 작곡가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전 차이코프스키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역시 코리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과 이 차이코프스키의 정서는 굉장히 잘 맞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 어차피 러시아도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끌어올리는 게 똑같고 중간에 막 폭발시키는 게 똑같고 그 사람들 마시는 술을 보십시오. 무슨 보드카 이런 거 마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소주도 거기 못지 않아요. 마시는 술이 비슷하면 제가 볼 때는 성향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코프스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겼죠. 우리가 아는 발레 음악이나 무슨 호두깎이 인형이나 이런 이미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 수염 뒤에 가려진 얼굴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였고, 그리고 특히 여자에게는 정말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좀 이따 이 사람의 그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자, 산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베토벤이 57세까지 살았고, 슈베르트 너무 짧게 3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멘델스존 좀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그냥 38에 갑자기 팍 죽었어요. 슈만 46세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브람스가 있습니다. 64세까지 살았네요. 이 사람 64세면요. 사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한 77세까지 살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산 사람이에요. 자, 차이코프스키는 브람스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53세. 브람스보다는 늦게 태어났지만 브람스보다는 조금 빨리 죽었어요. 자, 러시아의 별 차이코프스키. 우린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의 별 보아. 러시아의 별 차이코프스키.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 아까 그 도표 보셨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는 인제 나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러시아도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음악이 있었을 텐데 왜 음악사에 이제서야 등장하는가? 바흐 시대부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 바흐부터 러시아의 별 차이코프스키까지 무려 155년 동안 주옥같은 곡을 남긴 많은 작곡가들. 그들의 고향 찾아 산만리. 출발! 바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독일,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1700년대 중반을 수놓았던 모차르트와 베토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베토벤은 독일 출신입니다. 1800년대로 넘어가 친구 사이였던 멘델스존과 슈만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독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작곡가 글린카입니다. 이름에서 감을 잡으셨나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닷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그럼 왜 러시아는 작곡가가 1위도 없었을까요? 바흐, 모차르트 다 무슨 독일 아니면 오스트리아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뭐 하고 이제 나왔냐는 겁니다. 음악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갖다 썼어요. 작곡가는 물론이고 연주자는 물론이고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썼어요. 그 궁에서 무슨 우리도 이제 궁정인데 우리도 이제 왕실인데 뭐 유럽처럼 이렇게 막 그 음악가를 데려다 놓고 연주를 한번 시켜보자. 그럼 뭐 우리나라에 괜찮은 사람, 야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야? 왜 여기서 불러와? 뭐 역시 음악은 독일 아니면 이태리지. 이런 겁니다. 이런 문화 익숙하시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아직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을 감상할 기회가 생겨서 좋긴 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좋은 음악가를 배출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수입해서 썼으니까. 그러다 바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차이콥스키가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러시아가 뜨기 시작합니다. 법률학교를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법대를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음악을 반대했거든요. 이것도 익숙하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음악 한다 그러면 잘 안 좋아해요. 굉장히 뭐 전망 안 좋은 직업이다. 뭐 예술가는 밥을 굶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률학교에 들어갔고 법률학교 들어가 있는 내내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계속 몰래 혼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바로 서구의 음악을 완벽하게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유럽의 음악이죠. 아직까지 러시아는 동양입니다. 아직까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이번엔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도 많이 먹습니다. 넌 외제나 좋아해라. 소위 국민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러시아 5인조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에 야 우리 걸 갖고 해보자. 자, 쟤네 뭐 모차르트 막 이런 거 재미없어. 러시아에서도 우리 러시아 민요 같은 거 얼마나 강력하느냐. 우리도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5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막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차이콥스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쟤는 우리하고 좀 안 맞는데 야 우리처럼 국민음악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서구 음악을 잘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차이콥스키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장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보다도 민족음악을 잘 만들어요. 자기네 민요를 갖고 막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주 빨리 끝이 나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학구적인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교가 대단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러시아 5인조는 달랐어요. 러시아 5인조는 제대로 음악을 배웠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직업은 의사,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처럼 음악 안 배워도 잘할 수 있는데 너는 학교 가서 나해, 학교 가서 나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차이콥스키가 분명히 이기죠. 그래서 국민아파의 공격을 항상 받은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차이콥스키는 동성애자였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이 얘기를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주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차이콥스키가 발레 음악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소심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아는 거지 이렇게 완벽하게 동성애자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사연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애자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는 자살했다?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비극적인 결혼을 했죠. 당연히 비극이죠. 그 당시 이 사람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예술가들이나 가수들이나 무슨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동성애자를 떳떳하게 밝히고 무슨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법도 바꿔주십시오. 막 이러지만 그 당시의 동성애자는 달라요.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감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밝혀졌다가는 정말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니 또 저렇게 표현을 할까 하는데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하고나 결혼해요.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작곡가 전기 시리즈 차이코프스키 편을 찾아보세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무하고나 결혼할래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에게. 그랬더니 동생이 뭐 형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러시아란 땅이 조금 넓습니까? 엄청나게 도착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 결혼은 끝이 납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혼을 했죠. 자, 이 폰 매크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폰 매크 부인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예요. 유부녀고 이 차이콥스키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대부호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남편이 철도 회사를 갖고 철도가 엄청나요. 자기가 가진 철도가 엄청 여러 개인데 죽었어요. 그거 전부 다 부인께 됐어요. 이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차이콥스키를 엄청나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할 게 없다고. 자녀도 10명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완전히 실권자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파워를 갖추고 있었어요. 차이콥스키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아주 묘한 관계가 될 뻔했죠. 자,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는데 말이죠. 사실은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의 꿈이 엄청난 후원자 하나 잘 만나갖고 내가 그냥 딴 거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나 음악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건지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이콥스키는 역대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작곡만 해. 돈을 줘요. 뭐 너 곡 하나 쓰면 내가 얼마 줄게? 째째하게 안 그래요. 1년치 선불로 줍니다. 너 이 돈 갖고 1년치 살아. 작곡만 해. 그리고 뭐 너 딴 일 하는지 내가 뭐 감시 안 할게. 그냥 그러는 겁니다. 엄청났죠. 매년 6,000루블. 이 6,000루블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기에 충분했던 돈이랍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를 못 참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6,000루블이라는 돈이 지금 돈으로 또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찾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나라 러시아학과, 러시아어학과가 있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의 이메일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이 날라왔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알아냈어요, 제가. 몰라요, 저도 이 돈이 얼마인지. 어쨌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었다. 1년 동안 살아가기에 충분했을 만한 돈이다. 조윤범 씨 걱정 마세요. 무엇이든 해결하는 제작진이 있잖아요. 6,000루블. 도대체 넌 얼마냐? 먼저 지금 러시아 돈으로 6,000루블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 정도쯤이야 환율 사이트에서 간단히 해결. 현재 러시아 1루블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원입니다. 10루블이 400, 100루블이 4,000, 1,000루블이 4만. 그럼 6,000루블은? 고작 24만 원? 설마 24만 원을 받고 생활을 하진 않았겠죠?
한다면 하는 제작진.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여기저기 돌려봤으나 알기 어렵다고요? 과거 공산주의 시절 우리나라와 사이가 단절되었던 러시아. 역시 1860년대 러시아의 화폐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제작진은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냈는데 러시아는 혁명 이후로 수많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고 그 결과 지금의 화폐 가치는 옛날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그럼 러시아로 직접 가서 알아봐야 한단 말씀? 하지만 제작진에겐 너무나 멀고도 험한 길.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단서를 찾기로 결정. (1860년대를) 배경으로 쓴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부활에는 2달치 하숙비와 밥값, 차값으로 40루블을 산파에게 주었고 아이를 양육원에 보내는데 25루블이 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빈민층 노동자의 1년 수입이 60루블. 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당시 1년치 하숙비는 240루블. 차이코프스키가 1년에 받은 연금 6,000루블은 그 당시 일반 서민의 25년치 하숙비. 지금 우리나라 돈 약 8천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액수. 정말 대단한 돈 아닙니까? 나중에 이 돈이 툭 끊어져요. 돈을 주다가 안 줍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근데 그럴 만한 돈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몇 년이라도 받아야죠. 수천 통의 편지가 왕래했습니다. 수천 통의 편지. 이 폰메크 부인이란 유부녀와 물론 지금 미망인이지만 수천 통의 편지가 오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천 통의 이메일이 아니에요. 수천 통의 손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굉장히 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좀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예 평생 동안 편지 한 통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연필 들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 이메일 여러분 스팸 메일만 한 수천 통 오죠. 그런 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천 통의 편지를 오갔으면서도 이 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해놓고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우리는 편지로 음악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보면 서로 남과 여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 여자분은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차이콥스키는 신났죠. 뭐 어차피 난 여자한테 관심도 없는데 안 만나면 좋지 라고 하고 계속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답니다. 이 여자분이 너무 답답해갖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보고 싶어서 이 차이콥스키가 항상 산책하는 길을 알아내서 거기에 그 같은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지 자기도 산책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차이콥스키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사진으로 본 그 폰메크 부인이 있는 거예요. 걸어오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그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막 이러고 간 거예요. 막 이러고 가서 나중에 막 편지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율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닌데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메크 부인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하나.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만나요. 아주 비극적인 관계죠. 자, 차이콥스키 주위에는 이 루빈슈타인 형제라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둘 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한 사람이 안톤 루빈슈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안톤 루빈슈타인은 차이콥스키가 들어가서 음악을 배워서 정말 성공했던 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교장이었고 그 동생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다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안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니콜라이와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그랬던 사람입니다. 계속 음악 활동을 같이 했죠. 지금 뒤에 악기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현악사중주단입니다. 연주자는 그 사람의 곡이 너무너무 얼마나 좋고 해도 이 사람의 곡을 연주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곡이 정말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음악 애호가들하고는 또 틀립니다. 애호가들은 다른 장르의 음악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이 돼 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은
그쪽에는 딸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연주를 해보면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주를 해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연주를 안 해보면 해보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곡이 뭐가 좋겠어? 라고. 차이콥스키 대단한 작곡가죠. 현악사중주가 3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행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곡을 저희가 연주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그 중에 현악사중주 1번이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들어보시면 계속 4개의 악기가 서로 이렇게 좀 미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리가 악기 4개가 내고 있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악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들려드릴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소리가 아코디언 소리하고 좀 비슷하다. 우리는 아코디언보다는 사실 어렸을 때 풍금에 더 익숙하죠. 그런 소리와 같다고 해서 사실 이 현악사중주의 제목이 아코디언으로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것은 이 곡의 2번째 악장입니다. 바로 이 2번째 악장이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는 유명한 현악사중주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곡의 초연을 듣고 바로 그 안단테 칸타빌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합니다. 내가 작곡가로서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내 곡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슈만 안단테 칸타빌레. 하지 않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3악장이에요. 3회 슈만 편에서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던 곡도 안단테 칸타빌레였는데요. 자, 헛갈리지 마세요. 사실 슈만의 곡보다 차이코프스키의 곡이 더 유명합니다. 그럼 왜 2 곡이 똑같은 제목일까요? 바로 안단테 칸타빌레의 뜻 자체가 악보에서 천천히 노래하듯이 연주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멜로디가 나와요. 밑에서 반주도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 조금 지나면 반주가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멜로디를 하는 사람들보다 반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난리가 나는 곡입니다. 1번보다 연주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려워서 연주 잘 안 합니다. 세 개 중에 두 번째 곡은 가장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주라는 게 말이죠. 자기네가 연습해서만 잡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어디서 누가 초청 연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콥스키 매니아들인데 연주해 주십시오. 그럼 일주일 안에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곡이 한정이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곡은 잘 연주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연주 안 하는 곡들도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곡 중에 상당수가 연주하기 까다로워서 그럴 때도 많아요. 콘스탄틴 대공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곡의 제목을 콘스탄틴이라고 붙였습니다. 현악사전주 2번보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콘스탄틴 영화 제목하고도 똑같아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제목을 턱 붙여놨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정말로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멜로디 막 따라 부르시고 막 그러시기도 하세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못 부르시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만 바로 이 멜로디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죠. 아까 현악사전주 1번이나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주 좋은 곡이긴 하지만 이 곡이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1번 때문에 사람들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3번은 몰라요. 다 그냥 이것만 듣는 거예요. 연주를 해도 계속 이것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는 곡을 하면 또 박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연주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나와서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딴 게 나오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아는 곡만 하는 거예요. 현악사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의 안단테 칸타빌레가 굉장히 좋은 곡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2번이나 3번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곡들을 들려드리고 제가 얻은 체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꺼내면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클래식의 대중화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강의 끝나시면 나가서 그렇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이거 너무 좋던데 이러면 그게 대중화예요. 제가 정말 오늘 감동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아니라 차이콥스키죠.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아노 협주곡 지금 방금 들으신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가장 유명한 협주곡이에요.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아까 아시죠? 그 안톤 루빈슈타인과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곡이 어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그 곡이 어때서 이 사람은 혹평을 했어요. 이유는 어려워서 못 치겠다 피아노. 또 하나는 무슨 발레곡 같아. 그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이 차이콥스키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러시아 따라라라 이런 거 같지. 내가 알고 있는 무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이나 이런 거랑은 너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평을 했습니다. 한음도 고치지 않겠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한음도 고치지 않고 출판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한음도 고치지 않고 출판을 했는지는 모르지요. 우리가 원래 악보를 못 봤으니까 좀 고치긴 했겠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백조의 호수입니다. 정말 멋있는 발레죠. 발레를 못 본 사람들도 그냥 이 음악만 듣고 막 미시잖아요. 바로 여기가 정말 멋있죠. 정말 어렸을 때도 이거 들으면서 계속 저 때는 레코드판이었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망가졌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죠. 이 백조의 호수. 정말 유명한 발레죠. 사실은 조카들을 위해서 구상했던 굉장히 작은 발레. 자기 조카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꼬마 애들 발레 옷 입혀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운지. 걔네들이 막 이러고 연습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위해서 할 게 없나 하다가 그래 이런 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나온 발레가 바로 이런 발레예요.
가장 유명한 발레가 됐죠. 참패했습니다. 정말 흥행 참패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흥행 참패, 뭐 혹평 이런 거 오늘 계속 나와요. 차이콥스키는 뭐 하나 내놓을 때마다 계속 실패를 했어요. 아주 혹평까지 따갑게 받았습니다. 저거 발레도 아니다. 뭐 하는 짓이냐? 펜을 꺾겠다라고 부러뜨렸어요. 나 다신 작곡 안 하겠다. 그래서 다음 발레를 쓰기까지는 12년 후에나 다른 발레를 쓰기 시작하고 진짜 펜을 꺾었지만 그 다음부터 다른 거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반성도 많이 했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죽은 다음에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발레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러시아 발레단이 나중에 이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성공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러시아의 발레가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러시아의 발레가 최정상에 있고 이 사람들이 차이콥스키의 발레를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차이콥스키의 발레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볼쇼이 발레단이 있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제가 정말 이 발레리나 누나들을 보면은 옛날에 거의 미쳤어요, 제가. 와, 뭐 저렇게 예쁜 누나들이 있냐. 난 나중에 꼭 커서 발레리나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백조의 호수 한다고 하면은 꼭 보러 가요. 그런데 저번에 발레를 보러 갔더니 남자 백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호수에 떠 있는 백조를 보고 쟤네들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이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다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레는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적인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 발레의 내용은. 그러나 음악은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연을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나와요. 내용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지금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악기가 정말로 분위기를 잡습니다. 마치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 음악을 듣는 듯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안 보여드리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올린이 등장합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바이올린이 등장을 하면 당연히 이게 바이올린 협주곡일 텐데 저도 바이올린에서 알지만 그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렇지가 않아요. 너무 구슬픈 솔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오래 나와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바이올린 협주곡일까요? 자, 이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곡을 들으면 자기의 인생이 다 생각이 나요. 현악기로만 있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혼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한번 올라갑니다. 산을 하나 그려요.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반성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음악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반성할 수가 있구나. 바로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이 곡이 무슨 곡이냐 이거죠. 뭐길래 제가 아직까지 제목을 안 보여주고 있느냐. 뭘까요? 아무도 이 곡을 모를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곡이에요. 심지어
전공하는 저희들조차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첼로가 나와요. 또다시 바이올린. 갑자기 둘이 됐어요. 반주에서 멜로디를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됐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같이 만나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곡이냐는 거죠. 무슨 그걸 더블 콘체르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둘이서 같이 오케스트라 반주해서 하는 거. 그런 곡 없어요. 차이콥스키한테. 자, 여러분은 잠시 후에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 곡의 정체는 이제부터 몇 마디 뒤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파워클래식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번 편에서 이 곡만큼 길게 들려드리는 곡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 여러분께 이 곡을 다 들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피아노. 바로 이 곡이 우리가 그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에 가려져서 안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전주에 바이올린 그 긴 솔로와 첼로와의 듀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런 음악을 모르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몇 곡 중에 한 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을 유명한 1번만 듣지 마시고 바로 이 곡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미리 다 알고 얘기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알아요. 같이 막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곡 듣느라고 제가 시간이 없지요. 계속 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아쉽지만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했습니다. 누구하고? 아무하고나. 아무하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아무하고나 결혼할래.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여자하고 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가뜩이나 좀 밝히는 여자였답니다. 그러니 견디겠습니까? 책에 써있는 이유. 매번 잠자리에서 내가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남자가 버팁니까? 정상이라도 못 버티지. 한 달도 안 돼서 도망갔어요. 누가? 자기가. 여자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차이콥스키가 도망갔어요. 나 이런 생활 못하겠어.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강에 뛰어들어가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요. 강에. 옛날에 슈만은 라인강에 자살하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간 거지 들어가자마자 나왔거든요. 다시. 그런데 차이콥스키는 그 정도 깡은 없었고 강에 그냥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죠. 추운 나라잖아요. 폐병에 걸리려고. 이렇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죽겠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돌도 찾으면 안 나온다고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왔고 이 여자랑은 나중에 결국은 좀 헤어져서 안 살았대요. 그리고 이 여자의 행방은 또 몰라요. 그 책을 찾아보면 다른 남자 몇몇 전전긍긍 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후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잘 됐다. 결혼할 때부터 아주 너무 슬퍼했거든요. 편지를 막 계속 썼어요. 당신 왜 그런 결혼을 하는 겁니까? 응? 말도 못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 얘기는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후원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선불로 주는 거예요. 돈을. 바로 이 시기에 교향곡 4번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곡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은 6개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4, 5, 6번만 얘기해요. 1, 2, 3번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4번부터 이 차이콥스키의 진짜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운명의 금관 악기 소리입니다. 튜바가 가세하죠. 점점 커집니다.
현악기들은 정말 영화음악처럼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 막 녹입니다. 여기서 멜로디 한번 쭉 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안 끝이고 한 번 더 올라가요. 일반 사람 같으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으면서 계속 미치죠. 또 올라가요.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사람까지 미칩니다. 이런 거. 정말 멋있네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운명의 금관 소리가 다시 나오죠. 이것이 교향곡 4번의 1악장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1악장이 끝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보 멜로디가 나옵니다. 저는 누가 오보한다 그러면 꼭 가서 이거 불어달라 그래요. 때리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시킨다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나중에 꼭 오보를 사서 이 멜로디를 한번 해보고 버리고 싶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수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자, 이 악장이 끝나면 현악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를 내려놓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튕겨요.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오거든요. 이 곡을 나중에 연주하는 거 보시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이러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악장이 시작됩니다. 연주하는 사람들 손가락이 안 보여요. 저도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진짜 기분 좋았어요. 야, 이게 정말 연주야. 보는 사람까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봅니다. 연주자들이 관객들 신경 안 쓰는 것이 같죠? 저 끝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다 보여요. 연주를 하면서. 우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1악장의 운명의 테마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이콥스키가 잘하는 일이에요. 곡이 꼭 끝날만 하면 맨 처음에 나왔던 음악이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팀파니 하는 사람들 막 두드리고 있고.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곡을 연주하는 거를 공연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자에서 들썩거리면서 막 머리를 막 흔들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가 락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해요. 아니, 왜 그 비싼 표 주고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정숙해야 돼? 그렇잖아요? 같이 느껴도 된단 말이죠. 옆 사람한테 사실 방해 안 돼요, 그거. 괜히 그 방해된다고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막 있는 대로 막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으면 거의 억누르지 못합니다. 교향곡 4번부터 이래요.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기가 막힐 겁니다. 교향곡 말고도 더 있어요. 오늘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개 멜로디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정말 멋있죠? 제가 이러니 준비를 하면서 울죠. 이렇게 좋은 멜로디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혹평 받았습니다. 끊이질 않아요. 이 혹평은 정말 끊이질 않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니컨 연주하기 어려워. 발레곡 같아. 다 그거예요, 이유가. 잘 보십시오. 어른들이 음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곡을 듣거나 했을 때 뭐 이 곡이 뭐 어때라고 하지만 자기 자식을 바이올린 한번 시켜보세요. 얘가 어린애가 어느 순간에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곡은 발레곡 같고 싫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면서 옛날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악 역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에는 이해 못해도 나중에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파퓰러한 음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도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곡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취향이 다른 거겠죠. 1812년 서곡입니다. 밑에 연도를 보십시오.
절대 1812년에 작곡한 곡이 아닙니다. 1812년을 기리기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18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다 이겨놓고 와서 러시아에 와서 깨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뭐 식량 같은 것도 잘 안 갖고 가고 거기가 그렇게 추운 나라인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항상 하는 농담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는 바로 그 나폴레옹입니다. 자, 마지막에 막 대포 소리가 나죠. 프랑스 국가가 등장합니다. 왜? 프랑스에 쳐들어오잖아요. 계속 이런, 나중에 들으시면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는 러시아 국가도 나중에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클라이막스 들어가기 전에 현악기가 내려가고 있어요. 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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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예 높은 악기들은 이제 안 해요. 낮은 악기들만 남았어요. 저거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보십시오. 항상 제가 차이콥스키를 보면 좀 오버한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조윤범 씨 어디까지 오버도 내려가? 만만치 아직까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나요. 더블 베이스들만 남은 거예요. 러시아 국가입니다. 프랑스 니네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어. 자, 종소리가 나옵니다. 이 곡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대포 소리도 나옵니다. 이 대포 소리는 실제로 대포를 쏴요. 그래서 1812년 서곡을 연주하는 거 보시면 대포를 쏘지 않으면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 소리가 효과음에 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프랑스 국가와 막 섞이죠. 마찬가지. 너무 멋있게 끝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1812년은 말이죠. 이렇게 멋있는 곡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연주 안 합니다. 정말 멋있는 곡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곡인데 바로 V4 벤데타라는 영화에서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을 아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아, 내가 아는 1812년 서곡이 나오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곡에서는 원래 대포 소리가 나오잖아요. 종소리도 나오고. 바로 이 영화에서 기가 막힌 장면에 썼기 때문에 대포 소리를 넣지 않았는데 폭발음이 나요. 그리고 그 런던에 있는 대사관을 폭파시키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 종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 종소리 나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때문에 무슨 꼭 불꽃놀이 하는 것 같죠? 어쨌든 가면을 쓴 모든 사람들이 그 V라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이 혁명이 성공했다라는 걸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음악이다. Yes, 맞아요. his music. 이 음악은 그의 음악이에요. 지금 나오는 음악은 역시 1812년 서곡입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습니까? 1812년 서곡에 나오는 대포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방금 잠깐 나온 종소리 못 들으셨죠? 살짝 지나가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반드시 이 1812년 서곡을 음악을 놓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발레가 또 나왔습니다. 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책에 보면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나오죠. 애들 보는 동화의 미녀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희는 그 공주라고 부르자고요. 자, 이 곡은 이 만화 영화와 관계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과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슈렉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저 그 주인공 슈렉 말고, 이 도깨비 말고 여러 가지 동화 속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캐릭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바로 이런 여러 동화의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나오는 거죠. 장화 신는 고양이. 그 슈렉에도 나오잖아요. 장화 신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런 복장 입고 발레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복장도 있고. 더해요. 빨간 모자와 늑대가 빨간 모자를 이렇게 데리고 막 춤을 춥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거를. 굉장히 희한해요. 그리고 잠자는 숲의 공주하고 구분이 안 가는 신데렐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톰 매크 부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요. 6,000루블이었잖아요. 갑자기 돈을 주는 게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제가 잘 알아요.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죠. 물론 그땐 전화가 없었으니까 또 편지를 하는 거죠. 편지 또 하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입금 안 되면 월요일날 입금되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돈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역사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 첫 번째, 차이콥스키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을까? 두 번째, 돈이 떨어졌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 호두깎이 인형, 연말의 단골 메뉴죠. 정말 그래 돈이 없는데 이거라도 쓰자라고 해서 썼는지, 자, 이 시기에 호두깎이 인형을 씁니다. 여기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악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첼레스타라는 악기인데 그 당시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악기예요. 근데 작곡가가 이 악기를 본 거예요. 이야, 소리가 너무 예쁘다. 내가 이 악기를 가지고 곡을 하나 써야겠다. 이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곡에다가 이 악기를 가지고 곡을 써야겠다. 제목은 사탕요정의 춤입니다. 도대체 이 악기 소리가 어떻길래 제목이 사탕요정의 춤일까요? 들어보시죠. 사탕요정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당시 작곡가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야, 딱이에요. 이거 제목 다르게 붙일 수가 없어요. 진짜 사탕요정의 춤입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가 좀 쫀쫀해요. 다른 작곡가들한테 이거 말하지 마라. 이런 악기가 나왔다는 거 말하지 마라. 나만 쓸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좁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했어요, 또. 마음을 안 좋게 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사람이. 어쨌든 캐스팅이 안 좋았답니다, 그때. 마지막 교향곡이 나왔습니다. 현악기로 쏟아져 내려오는 햇살을 표현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곡이니까. 물론 이것이 마지막 곡이 될지는 몰랐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곡을 쓰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비창이라는 제목을 붙였지요. 정말 아름다운 이 악장입니다. 선율을 이렇게 산을 막 그려요. 자, 정말 화려하게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번에도 박수 많이 받아야지. 차이콥스키 공연에는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라고 엄청나게 끝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곡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박수 실수를 많이 하는 곡이 바로 이 차이콥스키의 비창입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심판이까지도 원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브라보 하는데 이게 비창이에요. 반드시 교향곡 6번 보러 가시면 손을 묶고 계세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 곡이 끝이 아니라고 아는데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남들이 치면서 따라 친다고요. 정말 그래요. 물론 박수 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마지막엔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하나 남아있죠. 불안하죠. 옛날에 러시아 할머니 지휘자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곡을 설명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베이스, 더블 베이스가 피치카토로 뻥, 뻥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모래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현악사중주 3번 파리에서의 눈물. 이 세 번째 곡은 말이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현악사중주 1번에 가려진 최고의 명곡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저희가 또 붙였어요. 파리에서의 눈물.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파리에 갔을 때 들어요.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페르디난드 라우프라는 자기의 앞에 현악사중주 1, 2번을 연주해줬던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작곡을 해줘야겠다. 당연히 뭘 작곡하겠습니까? 현악사중주를 작곡해주죠. 그래서 바로 이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사중주를 초연했던 바이올린 하는 사람입니다. 3악장이 장성곡인데 먼저 이거부터 들어보죠. 이건 1악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픈 멜로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희귀한 멜로디예요. 자, 그게 끝나는과 동시에 갑자기 좀 분위기를 깨면서 아주 빠른 악장이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서로가 빨리 연주하지만 나중에 아마 번갈아서 나올 때도 많고요. 자, 바로 이 곡이 3악장 장성곡입니다. 전부 다 야금기라는 게 껴요. 바이올린 소리가 좀 작아지게 살짝 끼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의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뭔가 맹맹한 소리가 나죠. 이것이 악기 4개로 연주하는 장성곡입니다. 장성곡 중에서도 이렇게 슬픈 곡이 없어요. 자,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밑에서부터 피치카토가 올라옵니다. 줄을 뜯기 시작하죠. 중간에 악기가 받았어요. 피치카토 소리가 점점 높아지죠. 바이올린까지 옵니다.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듣고 있으면 우울해서 자살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슬픈 곡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엔 이렇게 화려하게 끝나지요. 굉장히 멋지게 끝날 것 같지만 끝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피치카토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며시 조용하게 끝이 나요. 이것이 친구를 기리는 겁니다. 그러나 곡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다시 막 활개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수 많이 받는 곡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려드린 마지막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피치카토들,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악보인데요. 저희가 보는 악보입니다. 첫 번째 줄은 제가 연주를 하고, 두 번째 줄은 박소연 씨, 세 번째 줄은 우리 김치국 씨, 네 번째 줄은 오세란 씨가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곡인데 잘 가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피치카토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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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나오다가 조용히 끝나는 것처럼 짠짜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신나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악보를 왜 보여드리느냐? 바로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페르디난드라는 그 죽은 친구의 이름에 글자들을 따서 음표로 집어넣습니다. F-E-A-D. 개 이름으로 얘기하면 파, 미, 라, 레입니다. 그 음들을 교묘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악보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해서는 그 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그냥 뭐 파미, 뭐 라레 이렇게 멜로디를 한다면 또 모를까. 아주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이 곡이 바로 우리가 제목 붙인 파리에서의 눈물인 겁니다. 차이코프스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곡을 연주했어요. 4명이서.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었대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염된 물을 잘못해서 마셨대요. 정확하게 증인이 있어요. 동생이 증인이에요, 동생이. 동생이 있는 앞에서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미쳤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콜레라 유행하고 있는데, 먹지 마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마셨답니다. 마치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왜 정확한 사인은 미스테리일까요? 이쯤 되면 다 콜레라라고 할 텐데. 차이콥스키 대단한 지휘자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장례식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관 속에 누워있는 차이콥스키 손에 키스하는 게 허락이 됐대요. 콜레라로 죽은 사람한테. 콜레라로 죽지 않았어요. 책을 많이 찾아보면 아주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이콥스키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자기가 졸업했던 법대, 법률학교에서 알게 됐어요. 법률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무리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우리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 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학교에서 비밀 재판을 열었는데 그 가면 쓰고 하는 그 이상한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 막 이런 데서 자 피고 차이콥스키는 뭐 법에 따라 처형이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차이콥스키는 비소를 넣고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가장 사실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곡들을 남겼죠. 오케스트라, 발레, 여러분 오늘 감상하셨던 1812년 서곡,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아요. 또 거대한 곡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내 생애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동이 깃든 나라는 인간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무언가를 악보로 옮겼다면 그것은 악기 4개로 연주하는 현악사중주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들 다른 곡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발레곡, 오케스트라곡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아했던 곡은 내면의 음악이 현악사중주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제5회 신년특집 하이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 생애에 있어 진정으로 감동이 깃든 나라는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무언가를 악보로 옮겼다면 그것은 현악사중주일 것이다.